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인문남국 플러스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메타버스 특강, 마지막 5주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경희대학교의 권오병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권오병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현재는 경희대학교에서 학무부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오늘 강의는 따라서 메타버스로 이뤄가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특강이 아무래도 문이과 융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마지막 강의를 맡아 주시면서 총괄하는 내용, 또 앞으로 우리 문이과가 융합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으로 듣는 강의지만은 우리 박수로 한번 교수님의 강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호병입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그 마지막 강연이고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화세계 창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간단한 제 이력이 나와 있고요. 저는 문과 이과를 합쳐진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저는 문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학부는 경영학과를 나왔다가 이제 석박사는 공학을 했습니다. 경영과학과는 공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2002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 그 방문과학자로 가서 원래 거기에 가서 그 미 국방성 과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설계 문서를 담당하기도 돼 있었는데 막판에 그 프로그램을 짜는 한 친구가 갑자기 그 고액의 연봉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채용이 돼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팀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바를 했었는데요. 한 서너 달 정도 거의 진짜 새벽 3시에 집에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문과적 성향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전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더니 한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관련돼서 이제 삼성종기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몇몇 대학과 함께 10여 년 동안 프로젝트를 좀 같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에이시아 500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펠로우로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재단의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 저도 이제 SSK를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공진화라고 하는 주제의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앱지스라고 하는 국제학술제 편집위원장이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이면서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 심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그 4차례에 걸쳐서 아마 특강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의 공진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와 경제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활동의 결과 가치가 창출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세상, 또한 그런 서비스, 또한 그런 기술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게임이라든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5G 통신하고 가상융합기술, XR 기술을 토대로 해서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지고 초연결과 초실감이 실현되는 그런 3터 또는 1터 또는 놀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R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서로 합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예측에 의하면 2030년 정도 되면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전 세계 약 1.5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전 세계 GDP의 거의 2%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 왜 중요한 걸까?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홈 이코노미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홈 이코노미 관련돼서 카드 결제를 한 것의 증가율이 최근에 매년마다 1.5배씩 넘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은 바깥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삶을 또한 그리워하죠. 그리고 실감성과 현장성이 있는 이색적인 체험도 희망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비대면과 온라인의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오프라인적인 그런 체험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욕망, 욕구,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이 온라인 기업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하는 그런 역추세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그 한국은 그 이 메타버스에 대한 추진 자체가 버텀업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외교통상부에서는 SKT가 만든 이플랜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평화유지장관회의 D-100 피스키퍼 발대식이라는 것을 이플랜드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SKT의 이플랜드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청년자치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캠페인과 그다음에 관련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 메타버스 특히 제페토를 사용했었는데요. 2021년도 작년 5월 27일 날 이벤트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서울의 스타트업 허브가 있는데요. 그 허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사람들은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로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스튜디오 안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페토 안에 오피스가 있어서 그 오피스 안에서 또한 스타트업, 개인 기업을 꾸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64개의 스타트업이 이 안에서 홍보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또 다른 2D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고창군은 지자체에서 최초로 게더타운 안에다가 자체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G플렉스라고 하는 고창이라고 하는 G이겠죠. 이 고창 플렉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고창군 내에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게더타운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죠. 그래서 안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워크플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줌 같은 형태로 화면이 보여지게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게임적인 것이 그 부과된 줌 내지는 좀 더 현실적인 상호작용이 더 강화된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현재 그 한국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와 관련된 민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성구에서도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직원 연수를 작년 9월 달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유성구 안에서 이 유성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연수를 게더타운에서 한 결과 그들의 반응은 함께 대면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전했고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이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고 결국은 교육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성, 재미와 몰입감, 참여도, 교육 효과가 다 제고됐다면 이거 이상 좋은 그런 인프라는 없겠다고 볼 수 있겠죠.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많은 교육, 연수, 이벤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런 게더타운 같은 것을 우리가 평면적인, 입체적이진 않죠. 평면적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2D 메타버스가 3D를 구현하려고 하는 메타보다 더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3D 메타버스는 반드시 HMD가 있어야 됩니다. 오큘러스 장비 같은 HMD가 필요한데 2D 메타버스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VR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클루시브하다. 즉, 더 보편적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만 보는 줌이 아니라 줌과 함께 가상의 그런 그 이벤트가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적이라는 것이죠. 줌보다. 그 다음에 가상 공간만을 보는 게임보다는 좀 더 줌 같은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 때문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3D 메타버스로 가긴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D 메타버스가 훨씬 더 보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나중에 HMD가 더 보급화될 수 있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2D 메타버스는 3D 메타버스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경제를 우리는 창조자 경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작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것을 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창조자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는 가상의 조력자와 로봇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온라인 광고에서 가상의 공유 경제가 창출되는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만든 어떤 쇼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문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메타버스 내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는 어떤 특정한 인간을 대변해주는 아바타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 non-player character, 즉 NPC가 함께 존재하면서 이런 그 가상적인 인격과 실제 인격이 함께 모여서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 분야의 메타버스가 가장 전망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메타버스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술 분야를 본다면 아트 앤 커피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종의 메타버스 갤러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트 스페이스와 카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스페이스 안에서는 미술가와 그 다음에 작품 수집가와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사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스페이스는 마치 실제 카페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작품으로 가득 찬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휴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스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서 이제 실제 미술가, 그 다음에 수집가, 그 다음에 단순한 방문가,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드디어 어떤 특정한 미술가의 스폰서가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전시하는 걸 연습해보는 큐레이터 연습 공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콜렉터가 자기가 구매한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고 주변에 자기 친구들 초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집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술 분야의 또 다른 메타버스는 그 아트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페어 필리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총 43명의 전시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미술관 내에 그런 그 필리핀 내의 다른 미술관과 미술가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작품을 서로 공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좀 더 몰입적으로 이머시브하게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안에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온라인 투어도 할 수 있고 아트페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시의 결과 출품작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약 6만 불 정도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의 상금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미술가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서로 그 출품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유명한 그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디센츄얼랜드인데요. 이 디센츄얼랜드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뮤지엄 구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뮤지엄 구역에 가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를 낼 수 있고 자기의 작품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린 작품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학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문학기행, 그 리터러리 투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실제 작품 속 세계, 작품 속 배경이 됐던 어떤 곳에 가서 그것을 공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작품, 그 소설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그 시를 감상하고 서로 어떤 교분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문학기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충북도서관에서도 작품 속 공간 여행 같은 것을 유튜브 안에서 하는데 자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의 문학 기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서 평면적으로 이루어졌던 작품 속 공간 여행 자체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그 메타버스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그 공간 여행이나 문학 기행은 한 장소에 하나의 토픽, 하나의 쓰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기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행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즉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공간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작가와 또 교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메타버스는 어떤 특정한 작품을 메타버스화해서 그 안에서 작품 속 인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광경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메타버스화 할 수 있다면 그 두 남녀 주인공이 함께 놀았던 어떤 그런 공간들, 집, 뭐 이런 데를 우리가 다니면서 함께 그런 장면들을 감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벤트,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체험하는 아주 그 특이한 체험, 굉장히 유니크한 체험을 줄 수 있겠고 어쩌면 그것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TV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문학가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본인들의 작품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더 확장시킨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맵이 있으면 맵 안에 어떤 것을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그 클릭한 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관계된 어떤 문학 작품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행을 실제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학 작품 관련된 VR들을 지도 기반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새로운 메타버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가 문학하면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메타버스에 서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최근에 오프라인 서점을 개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20, 30대를 얘기하는 MZ세대, 어쩌면 오늘 이 특강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다 MZ세대이실 것 같아요. 이 MZ세대는 그 위에 있었던 XYZ 세대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XY세대보다. 따라서 X세대와 Y세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을 지향한 세대라고 한다면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합치는 MZ세대는 온라인에 익숙하지만 오프라인을 추구하는 세대,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MZ세대를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도 제공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의 어떤 코레스폰딩하는 그런 오프라인적인 체험을 함께 제공을 해야지만 MZ세대에게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독자 고객들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서점도 오프라인 서점을 개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 메타버스에서 구축할 수 있고 또한 그 메타버스에서 구축된 이런 서점이 또 오프라인에서도 동시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온라인 북스토어에 비해서 메타버스가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온라인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과 같은 체험을 해주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체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기술이 서점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잉크플래시라고 하는 가상 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잉크플래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 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은 책,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책,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만든 책방에다 전시할 수 있고 그 전시된 책이 또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화된 온오프의 체험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몰입적인 서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최근에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북엑스포 도서전람회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도서전람회도 메타버스에서 개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 도서 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들과 독자들 간의 그런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기술이 제공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검열 없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있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들을 모아놓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 게임들을 모아놓은 메타버스 안에 검열 없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평상시에는 어떤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검열당해서 독자들이 읽지 못하게 된 그런 차단된 온라인 기사, 온라인 정보, 온라인 서적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굉장히 그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어떤 그 웹사이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매체 접속에 제한이 걸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우회하는 채널을 통해서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검열 없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시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면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또는 남미 이곳에 가면
우리 보통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어떤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 그런 어떤 인권적인 그런 이벤트를 하는 그런 일들을 현재 마인크래프트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이 마인크래프트는 약간 느낌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VR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2D 메타버스 형태인 마인크래프트도 언젠가는 3D로 또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부나 메타버스에 또 우리가 좀 볼 것이 다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 하모니의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요, 특정 아티스트를 위해서 그 아티스트의 작품에 대한 NFT를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오픈시 플랫폼도 좀 비슷한데요. 이런 이 사이트가 서로 연결되어져서요. 이 다빈치에 올라 있는 그 아티스트 NFT 작품들은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또 만들어놨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는 그 메타버스 경제,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필연적으로 NFT하고 관련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드라마 분야 쪽에 가게 되면 드라마 분야의 메타버스는 최근에 NFT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영화 작품 속의 일부 배경이라든가 장면들 또는 간단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마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호텔 델루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네, 호텔 델루나라는 그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텐데 아이유가 등장하는 그리고 피오가 등장하는 드라마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페토의 이 호텔 델루나가 다시 재현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호텔 델루나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여주인공이 썼던 드레스나 신발이나 액세서리 관련된 그런 그 NFT가 그 안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델루나에서의 명장면 몇 가지를 만들어서 동영상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 그 빈센조 아실 겁니다. 그 빈센조도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는데 이 빈센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라이타가 되겠습니다. 그 빈센조의 그 주인공이 항상 어떤 일을 벌릴 때마다 이 라이터를 켜고 끄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어떤 그 극적인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 라이터가 굉장히 유명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FT화 시켜서 하나에 30만 원 선착순에 100명한테 판매했습니다. 즉 빈센조의 라이터를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가상 자산화 시켜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TVN에서 했었던 드라마인 지리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건데 좀 흥행은 하지 못했어요. 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지만 이 지리산에서도 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8종의 NFT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8개의 NFT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명한 건 뭐냐면 공연 분야 메타버스에서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BTS 신곡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처음 발표했다는 것이죠. BTS의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는 오프라인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최초 공개를 한 놀라운 일이죠. 원래 그 BTS의 그 이제 주관사인 그 하이브 회사가 있었는데 원래 그 하이브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했답니다. 근데 그 미국 회사가 연락이 와서 이 신곡은 한번 메타버스에서 한번 처음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고 한번 모험을 해봤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 덕분에 그 메타버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회원 등록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 미국의 그 메타버스 업체는 하이브에게 거액을 주긴 했지만 그만큼의 훨씬 더 많은 온라인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JYP가 있겠죠. JYP는 업비트라고 하는 NFT 회사와 손잡고요. 업비트는 JYP에 365억 원을 투자를 해서 JYP에서 나오는 모든 K-팝 동영상 작품들을 다 NFT화 했습니다. 이걸 이제 베타적인 권리를 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연예 기획사인 에이벡스의 자회사인 에이벡스 테크놀로지 ATS라는 회사도 팬들이 이 아이돌의 안무를 커버하는 커버 동영상 2차 창작이죠. 커버 동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그 에이벡스 테크놀로지스에서 NFT화를 시켜서 그 안무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작권자와 함께 수익 배분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JYP에서는요. 사실은 외부에 발표한 안무보다 발표하지 않은 안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NFT화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또 NFT화해서 또 그것을 또 판매하는 그런 추가적인 비즈니스도 가능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요게 있는데, 요게 8초짜리 간단한 동영상인데, 무야호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950만 원에 낙찰됐어요. 이 8초짜리 동영상이. 근데 아까 오른쪽에 제가 그 TVN에서의 그 지리산에서의 8가지 NFT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낙찰 가격이 2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NFT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격을 하고 어떤 NFT는 1,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그거는 어쩌면 그 NFT화된 그 대상의 유명도도 관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NFT를 어떤 곳에다가 전시를 했느냐도 관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NFT화 시킨 그 디지털 파일의 어떤 자체적인 퀄리티도 관련이 될 텐데 과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가격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연물 NFT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프라이싱 이슈가 있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데 무턱대고 높은 가격에 올려놓게 되면 계속해서 낙찰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만 원에 판다면 큰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만든 NFT의 가치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을 매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미술 분야 잠깐 좀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모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뮤지엄 크리에이티브 아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썸니엄 에스테이트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썸니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뮤지엄, 가상 뮤지엄이 될 텐데요. 이 모카라는 뮤지엄은 이 안에서 작품을 전시하려면 원래는 가상화폐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렌트비가요. 1년 정도 빌리는데 3.8 이더리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약 1,2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예,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렌트비면 우리가 실물 부동산에서도 적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제대로 된 어떤 물건을 어떤 건물을 만들 수만 있다면 상당히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썸니엄 에스테이트는 예술가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술가들에게는 전시관을 1년 동안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들은 그 전시관을 다 빌리는 것이 아니고요. 1인당 약 25입방미터만큼을 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작품을 3D 갤러리 안에다가 NFT화해서 전시하고 물건을 또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불하고 대여해야겠지만 이렇게 예술가들에게는 무료로 대여해주는 그런 기특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게 되면 미디엄 퍼스널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보여지고 여기는 하나를 클릭해서 거기 안에서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송미술관, 이게 최근에 재미있는 그 화제가 됐었죠. 이 간송미술관은 그 살인미술관으로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간송미술관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운영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른쪽과 같이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100개의 파일,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당 1억 원씩의 판매를 합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정통성과 희소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했을 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런 문화재를 보존하고 운영하고 전시하기 위한 기부로 이해해달라. 간송미술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재를 다시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NFT화된 이런 작품들을 구매해 줌을 통해서 이런 문화재를 도리어 보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NFT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미술 분야인데 잘못됐습니다. NFT 자산 경매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서울 옥션 블루에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김마리 씨가 있습니다. 이 화가인데요. 김마리의 미싱 앤 파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무려 6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작년 3월 달에는 그 비폴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크립토 아티스트,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의 그 미술가가 있는데 비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에브리데이즈라고 하는 작품이 무려 6,900만 불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가격으로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MBC에 굉장히 많은 값어치 있는 동영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블로코 XYZ라고 하는 NFT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난 60년 동안에 방송된 콘텐츠를 NFT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소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미 종영된 무한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한도전의 그 로고들이 있는데 그 로고들 다 모아놓은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평양의 생방송 현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NFT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꽤 적지 않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NFT라고 하는 것은 그 메타버스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NFT라는 기술 때문에 그 디지털 작품도 원본임이 입증되고 있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NFT들은 월 아트 같은 곳에 제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는 라이브 옥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예술품들이 실시간으로 경매되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NFT화돼서 경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NFT 작품들을 매매하는 그런 디지털 아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레어라든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많은 그런 그 아트 페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것이 오픈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오픈시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NFT화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작품을 올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컬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는 이 오픈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를 어떤 곳에 어떻게 올렸을 때 가격이 얼마에 팔린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 그 AI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NFT 작품을 올리면 가장 적당한 가격을 알려주는 그런 그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를 현재 개발해서 특허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관과 박물관의 모든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모두 NFT화가 가능합니다. 요는 이런 NFT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다 전시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아직까지 잘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과 입지와 광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요. NFT 마케팅 믹스 스트래티지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경영학 쪽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메타버스 신경제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지털 스페이스, 쉐어드된 디지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일순간에 어떤 패드가 될까요? 아니면 1, 2년 동안 있다가 사라질 패션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갈 트렌드가 될까요? 아직까지 이것이 패드가 될지, 패션이 될지, 트렌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물론 요즘의 느낌상을 볼 때는 트렌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하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시스템은 트렌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사례를 본다면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한참 인터넷이 나오고 웹이 나오고 웹 내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때 소위 말해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 이코노미라는 것이 패션이냐 아니면 트렌드냐를 가지고 한참 싸웠었는데 그때 증명한 것이 뭐냐면 이 인터넷을 기반한 경제는 에이전시 티어리에 의해서 그리고 트랜잭션 코스트 티어리에 의해서 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한 거에 부합하게 결국은 그 당시에 논쟁이 됐었던 웹 기술과 인터넷 기술은 지금도 트렌드 기술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이 메타버스가 과연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하는지를 증명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태계는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뷰어 비즈니스, 이게 뭐냐면 뷰어라고 한다면 HMD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메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 이런 그 엘리멘트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는 첫 출발점은 플랫폼 비즈니스요. 첫 출발점은 그 안에서 부동산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종국에서는 그 메타버스를 채우게 될 디지털 자산, 즉 NFT,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비즈니스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도요. 2010년도에는 게임 수협의 20%만이 가상경제 수입이었는데 최근에는 75%가 가상경제 수입, 즉
게임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옛날 일이고, 최근에는 그 게임에 관련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처음에 그곳에 가서 공간을 빌리고 건물을 구매하고 입장을 하고 거기에서 밸류가 발생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메타버스를 채우게 될 디지털 자산, 즉 NFT를 만들고 그것을 매매하는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의 최종 승자는 결국은 누구냐? 크리에이터들이다. 즉 문화예술 전문가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메타버스를 활성화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바우처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화라든가 이런 많은 작품 속에 있는 배경이나 장면들은 메타버스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 예술 전문가들은 자신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NFT화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NFT화 시킨다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들을 대신 검토해주고 NFT화 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주고 이것을 어디에다 전시하면 좋은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업체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바우처를 받은 이 업체는 이런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무료로 NFT화 시켜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돌리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디지털 자산 바우처 사업이 메타버스 경제를 정착시켜 줄 걸로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 때 메타버스 안에다가 뭐 게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메타버스는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그 안에 일종의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합격하기 위한 그 안에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맨데이토리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디센츄럴랜드도 뮤지엄 구역을 맨데이토리하게 만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메타버스를 만들 텐데 그 안에 뮤지엄이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아트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만들게 되면 문화예술이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붐업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걸 열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예를 봤던 필리핀에서의 아트페어 같은 것이 그 경진대회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많은 경진대회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많이 발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메타버스 안에 등장할 아바타들에 대한 지능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아바타 NFT화 된 아바타는요, 이 동영상인데 음성만 집어넣으면 동영상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아바타 또는 양방향 대화가 되는 그런 혁신적인 아바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 들려드릴게요. I'm the son of a black man from Kenya and a white woman from Kansas. I am married to a black American who carries within her the blood of slaves and slave owners. I have brothers, sisters, nieces, nephews, uncles, and cousins of every race and every hue scattered across 3 continents. These people are part of me. 네, 이거는 알레티아.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놀라운 사실은 음성만 주면 그 음성에 맞는 사람의 얼굴, 동영상 이런 것들을 AI가 스스로 생성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네, 음성이란 정보만 있으면 이 NFT화된 동영상을 자동 생성할 수가 있으니 이런 동영상 작성의 지능화와 동영상 작성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지털 클로운 NFT입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얼굴을 사진을 찍은 것을 그리고 목소리를 넣은 것을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똑같이 자기처럼 생긴 그런 NFT가 만들어지는 디지털 휴먼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바타와 NPC가요 실제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대화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요건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실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아바타인데요. 이 아바타가 실제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다. 이런 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아바타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제작된 아바타가 실제 메타버스에 등장했을 때 그렇지 않은 아바타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아바타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아바타는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죠. Hey, how are you doing, Pandora? I'm doing well, Jimmy, and you? I'm doing great. Can you tell us how you got your name? Yes, I can. Tannerly named me. Awesome. And what are you, for those who don't know? I'm an AI representation of Avastar number 102. 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아바타 제작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활성화 방안은 아까도 그 솜니움에서 본 사례가 되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대여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것이죠. 무료 대여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자체 갤러리를 만들고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디지털 자산화를 컨설팅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과 입지 전략과 광고 전략, 마케팅 믹스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지원해주고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체를 지원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는 것도 문화예술 분야의 메타버스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메타버스를 윤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요. AR, VR 기술과 AI 기술과 게임 기술과 소셜미디어 기술이 다 합쳐진 종합기술입니다. 그러면 AR, VR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지럼증, 일탈과 중독과 성적 문제, AI도 어떤 명예훼손 문제,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 게임의 게임 중독 문제, 폭력성 문제, 학력 저하 문제 등등등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인격모독 문제와 왕따 문제와 푸스퍼스팅 문제, 거짓 정보 문제 등등등 여기에 아울러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또 문제가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또 조세 포탈이라든가 정체성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중독, 성적 문제, 차별 문제, 명예훼손 문제, 뭐 이런 등등, 왕따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 문화예술계가 참여를 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상존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메타버스가 실제로 론칭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제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의 품격을 높이는데 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왼쪽 걸 보세요. 위에 있는 것과 왼쪽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품격이 있을까요? 네, 좀 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왼쪽 아래와 같은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스칼렛 양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정말 그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디지털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커스튬을 입고 다니는 아바타에 비해서 이러한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커스튬을 입고 있는 아바타가 훨씬 더 그 메타버스 공간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메타버스는 어떤 일부 디자인 전문가, 그 다음에 기술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술인이라든가 또는 신경과학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소양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학제적인 전략의 개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이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거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타버스는 문화 ICT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ICT로서의 메타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어떤 비전과 미션 성취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지자체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이런 해당 지자체의 문화 자산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발 기업과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 다음에 기획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추진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가장 핵심으로서 학제적인 참여,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지원, 그런 활성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문화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